오늘도 아침부터 마음이 조급하셨지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먼저 찾습니다. 알림이 없는 화면을 보면 이상하게 내가 비어 보입니다. 단체방은 조용한데 내 존재도 같이 조용해진 것 같고요. 퇴근길엔 더 선명합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한 박자 늦어집니다. 사실은 아무 약속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변명부터 찾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말끝이 흐려지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지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지? 주말이 오면 욕심이 하나 생깁니다. 산에 가고 싶습니다. 바람이 보고 싶고 나무숲 소리가 듣고 싶고 땀을 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등산화를 꺼내는 순간 풍경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같이 갈 사람, 혼자 가면 이상해 보일까? 혼자 밥 먹으면 초라해 보일까? 그래서 결국 집에 남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마음은 더 흐려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고 혼자 밥을 드시는 일이 그게 외로움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보내는 표지판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소음에서 한 걸음 떨어져 당신을 살펴보라. 이제는 관계의 소란 속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호흡을 다시 찾으라.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혼자라는 건 실패라고, 혼자는 뒤처진 모습이라고. 그러나 진짜 실패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혼자 있을 줄 몰라서 아무 관계에나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독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지 깊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2점. 심리해부 사람들이 혼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해석 때문입니다. 혼자를 보고 마음이 자동으로 번역해버리는 문장 때문이죠. 나는 인기가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문제가 있다. 이 자동 번역이 우리를 찌릅니다. 첫 번째 심리, 집착입니다. 집착은 늘 관계가 나를 증명해준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지, 그 답을 내 안에서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타인의 표정을 답안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 보입니다. 함께 웃으면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거울이 사라진 느낌이죠. 나를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묻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누구지? 그 질문이 두려워서 우리는 약속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연락을 만듭니다. 관계는 점점 사랑이 아니라 생존 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 심리, 보상 심리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가족에게, 직장에서, 친구에게, 연인에게. 그리고 그 상처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으로 메우려 합니다. 텅 빈 곳을 만남으로 막아버립니다. 아프니까요. 혼자 있으면 아픈 곳이 더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만남이 많아집니다. 사진이 많아집니다. 술자리도 많아집니다. 웃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빈칸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리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가리개가 내려오면 다시 아픕니다. 그러면 더 큰 만남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관계 중독입니다. 세 번째 심리, 정의감의 함정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참고 참았는데,
나는 잘해줬는데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지? 이 질문은 정당해 보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독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공정한 보상 시스템으로 믿게 되면 사람은 사랑을 계산합니다. 주고받음이 어긋날 때마다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요.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따뜻한 길이 아니라 법정이 됩니다. 증거를 모으고 판결을 내리고 상대를 유죄로 선고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재판이 아닙니다. 관계는 생물입니다.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끝나기도 합니다. 끝은 벌이 아니라 계절입니다. 네 번째 심리, 비교의 불꽃입니다. SNS를 보면 친구들이 함께 놀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웃습니다. 그 장면은 한 장의 사진인데 우리는 그 사진을 인생 전체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 하루를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나는 왜 혼자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은 실제가 아니라 편집입니다. 행복의 하이라이트만 남긴 편집본이지요. 그 편집본과 내 생방송을 비교하면 마음은 당연히 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혼자를 벌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자를 낙오로 번역하는 자동 번역기를 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밥을 드시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사회성이 부족해져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회복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는 과잉 친절로 스스로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하늘의 심호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한 줄 문장들 잠깐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선명할수록 편안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내 인생이 남의 기분에 갇힙니다.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예의입니다. 가까움은 애정이 아니라 거리 조절의 기술입니다. 사람을 붙잡는 힘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철학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조용해지실 겁니다. 3점. 철학적 확장. 첫 번째, 철학자 니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니체는 군중의 도덕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곳에서 내 생각은 쉽게 잠들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해야 정상이다. 혼자면 이상하다. 외로운 사람은 문제다. 이런 문장들은 군중이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칙을 너무 빨리 믿어버렸죠. 니체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의 기준을 살고 있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서 만나는 사람인지, 혼자가 두려워서 붙잡는 사람인지, 그 차이는 큽니다. 혼자 등산하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길은 군중의 시선이 약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드디어 들립니다. 내 안의 목소리가요. 나는 왜 여기까지 참고 살았지? 나는 왜 늘 맞춰줬지? 나는 왜 내 기준을 지웠지? 이 질문들이 올라오면 고독은 추방이 아니라 탄생이 됩니다. 니체적으로 말하면 혼자는 자기 창조의 시작입니다. 남의 박수에서 벗어나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보겠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였지만 마음은 수도자처럼 단단했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인간관계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상대의 기분, 상대의 반응, 상대의 변화, 상대의 속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무리하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진실을 삼키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접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관계는 당신을 살립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지는 않습니까? 그가 주는 처방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당신의 태도,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패배로 해석할지, 회복으로 해석할지, 혼자 산을 오르는 시간을 쓸쓸함으로 볼지, 정화로 볼지, 그 해석의 주권을 당신이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쇼펜하우어의 비유를 빌리겠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로 설명합니다. 추우니까 가까이 가면 따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아프니까. 다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또 춥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한 거리 조절입니다. 내가 숨 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건강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혼자라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줄 몰라서 관계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입니다. 인간관계 명언처럼 들리는 문장들을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습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나를 잃으면 결국 둘 다 잃습니다. 모든 친절은 아름답지만 무한한 친절은 자기 배신이 됩니다. 관계는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힘으로 오래갑니다. 가까움은 권리가 아닙니다. 존중이 있어야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제 실천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요. 4점. 무심함과 자유의 연습. 첫째, 혼자 등산을 일식으로 만드십시오. 그냥 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씻으러 가는 겁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알림을 꺼 주십시오. 단체방도 잠시 닫아두십시오. 음악도 처음 20분은 듣지 마십시오. 처음 20분은 내 호흡을 회수하는 시간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을 느껴보십시오. 땅이 단단하면 내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숨이 차오르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남의 시선에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을 다시 소유하는 중입니다. 산길에서 사람들은 묘하게 친절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참 좋은 장면입니다. 가까이 살지 않아도, 서로를 해치지 않아도 짧게 인사하며 지나갈 수 있는 관계. 이게 건강한 거리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따뜻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면 마음속 소음이 줄어들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를 이용했던 사람. 그때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거리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둘째, 혼자 식사를 자기 존중으로 바꾸십시오. 혼자 먹는 밥을 대충 때우면 혼자는 벌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을 대접하면 혼자는 축복이 됩니다. 자리를 앉을 때 창가를 고르십시오. 음식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화면을 보지 말고 숨을 보십시오. 음식이 나오면 첫 숟갈을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먹습니다. 나는 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혼자 밥 먹는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배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자기 손으로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다. 셋째, 관계의 독을 끊는 3초 규칙을 쓰십시오. 상대가 날카롭게 말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만 늦추십시오. 그 3초에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내 기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말은 짧게 하십시오.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그 설명을 약점으로 사용합니다. 짧은 문장은 경계선이 됩니다. 그 표현은 저는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차분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부수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줍니다. 넷째, 좋은 사람에서 명확한 사람으로 이동하십시오. 좋은 사람은 자주 상처받습니다. 명확한 사람은 덜 상처받습니다. 명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당신이 명확해질수록 관계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존중하는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둘째, 이용하던 사람은 멀어집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명확함의 연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감정으로 답하지 말고 기준으로 답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아서요. 하지만 거절은 나쁨이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울타리입니다. 다섯째, 관계의 등급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사만 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이 정리되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서운함이 줄어들면 관계는 평온해집니다. 여섯째, 연락의 빈도로 사랑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많이 연락한다고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자주 만난다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깊은 관계는 빈도가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당신이 바쁜데도 억지로 시간을 내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존중해주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일곱째, 인간관계의 핵심은 설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설득은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선택하십시오. 내가 머물 자리,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허용할 범위, 이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덟째, 혼자 시간을 죄책감 없이 확보하십시오. 혼자는 도망이 아닙니다. 혼자는 충전입니다. 혼자가 있어야 관계에서 과열된 마음이 식습니다. 혼자가 있어야 타인의 기분에 내 인생을 인질로 맡기지 않습니다. 혼자가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밥을 드시는 그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건 하늘이 보내는 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을 돌볼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짧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잠깐 쉬셨다고 가정해 보지요. 바람이 지나가고 땀이 식고 물 한 모금을 드십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고 싶지 않다. 이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당신 편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인간관계 조언 문장들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 내 기준을 잃지 마십시오. 관계는 찾는 기술이 아니라 존중을 나누는 기술입니다. 무례를 견디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학습입니다. 상대에게 이래도 된다를 가르칩니다. 사과는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같은 행동의 반복은 사과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켜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중해야 합니다. 가까움은 함부로 할 권리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워지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5점. 결론.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되찾는 사람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관계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관계에 매달리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가끔 우리를 잠시 혼자로 남겨둡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반응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 나는 누구의 기분을 관리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지킬 책임이 있다. 당신이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밥을 드실 때 그 장면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장면은 초라함이 아닙니다. 그 장면은 회복입니다. 그 장면은 자유입니다. 그 장면은 하늘이 당신에게 허락한 조용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 버려지지 않을 증거를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사람을 원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존중을 선택할 겁니다. 거리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할 겁니다. 오늘 당신이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단단함으로 앞으로의 관계는 더 가볍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한 번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평온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가는 관계는 지금 누구입니까?